이렇게 우선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희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의미에서 저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홍인 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하시는데, 저는 보통 이제 신문 기자의 코스를 좀 밟았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정치학 사회과학을 하고 군대를 공군학사장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니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에 바로 9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이제 이 사진은 뉴욕에 있는 콜ум비아 저널리즘 스쿨에 가서 현관에 찍었습니다. 저 동상이 조지프 유명한 퓰리처, 우리 해마다 또 노벨상 못지않게 퓰리처상을 발표합니다. 조지프 퓰리처의 동상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이유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뿌리가 역시 저널리스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되게 다른 키워드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동차와 달리 무동력으로 갈 수 있는, 또 저희 힘으로 어디서든 갈 수 있다는 이런 게 참 많은 자유를 주는 이런 상징이라서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저는 도서관을 좀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서관을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좀 명상이나 종교 시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주변 분들 물어보니까 도서관에 대부분 천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원하고 구조가 같다 그러더라고요. 천장이 높으니까 사람이 차분하게 뇌파가 가라앉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출장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나라의 유명한 도서관을 꼭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본 것 중에서는 미테랑 프랑스 국립도서관, 세네강변에 있는 미테랑 국립도서관도 인상 깊고, 책 4개를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굉장히 이 프랑스가 역시 문화의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형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또 뉴욕에 가면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그것도 정말 가보니까 정말 규모나 또 모든 사람에게 책을 개방하는 이런 제국주의 국가의 문화적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연한 계기지만은 저는 이게 추리소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반복해서 읽는 게 이제 셜록 홈즈 소설입니다.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과 추리 전개에 좋아했지만은 이 코난 도일이 추리 소설에서 만든 셜록 홈즈의 이 추리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적 기법이더라고요. 이게 가추법이라고 합니다. 가설 추론 기법이라고 하는데, 셜록 홈즈의 이 정신이 과학계, 또 저널리즘계, 또 창의혁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홈즈는 반드시 단서를 모읍니다. 처음에 단서를 가지고 가설을 몇 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맞는 걸 검증해 나갑니다. 개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버립니다. 맞는 걸 더 강화하고 안 맞는 걸 버리나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건의 전체의 상을 딱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통쾌하게 한꺼번에 쫙 해결하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게 바로 이제 논리적 기법으로 어브덕션, 가축법인데, 이게 저널리즘의 뿌리입니다, 사실. 또 과학과 혁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뿌리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린 스타트업이라고, 린 경영이라는 게 바로 가축법이 연동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그게 맞는 더 강화되는 걸 찾아 나가는 이런 유연한 경영을 얘기합니다. 예, 저는 또 이제 걷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집이 이제 이태원에 있는데 아침에 반드시 꼭 아무리 술을 먹어도 실행하는 게, 걸어서 남산을 넘어서 남산 도서관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랍니다. 예. 이 시간 말고는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해보니까 가장 확실한 건강 유지법인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는 토요일 날 걷길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양 그 도성을 중심으로 워킹 스루라는 모임으로 골목 탐사도 하고 그런 이제 걷기를 통해서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엄숙하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예, 예. 예? 저기 뭘로 하십니까? 초반에 어떤 얘기 하나 보자 이런 이구나. 예. 저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그 인류가 만든 그 집단지성 문화 중에서 가장 그 선한 목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전 세계 불특정 다수가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료로, 그것도 공짜로. 저는 이런 그 집단지성 이런 게 어떤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하고 IT를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또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학도지만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관심, 호기심이 많고 먼저 체험해보는 그런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얼리 어댑터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든 그 구매해서 써보는 거죠. 아주 형편없고 초기제 이렇게 고장도 많지만은 그렇게 이게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공군 장교 시절에 오산 병장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고 제가 88년도 처음에 PC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도 이런 겁니다. 미군 애들이 오피스리스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산화가 됐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작동 원리가 뭘까, 이 구조 원리가 뭘까 이런 호기심에서 접근해서 이제 IT를 파고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좀 소개할 바는 꼽으면은 제가 이제 1996년도에 미국에서 인터넷이 대중화된 시기가 91년도입니다. 1년, 2년 사이고 한국에서는 94년도 처음으로 대중에게 보급됐는데 저는 인터넷을 일찌감치 썼습니다. 대학 출입하면서 저는 쭉 보면서 이게 나람 출판사 조상호 사장님을 제가 좀 상당히 좀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디지털은 자본이다. 지금 보면 이제 부끄럽기 그지없지만은 원대한 제 나름도의 메가 트렌드를 읽고 이런 정보 자본 시대가 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무모하면서도 거대한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판 찍고 나서 이세를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좀 무모했지만은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이게 바로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의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구나. 너무 이제 민족주의, 정보, 자본 이런 거대의 담론을 사용해서 그렇지 문제 의식과 이걸 상당히 잡았다. 제 나름대로 애착이 가고 자부심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계속 이제 오늘 주제가 있지만은 디지털을 통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고 예상을 하면서 제가 둘러보니까 저는 기자였지만은 이 화장품 회사인데 망해가는 화장품 회사가 도저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승부가 안 나서 온라인에다가 뷰티넷이라는 여성 뷰티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가격도 사용자들이 정하고 3,300원 얼마나였으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온라인에 너무 폭발 인기가 있으니까 명동 이대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면서 이 화장품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롤모델이다. 온라인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오프라인까지 가는, 이때도 제가 좀 너무 일찌감치 키워드 잡았죠. 비욘드 온라인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저가 화장품에서 혁명을 일으켰죠. 저는 이렇게 조그만 인쇄밖에 못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발전 못하고 회사를 팔더라고요. 혁신이 이제 멈춰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드릴 책은 오늘 국어라고 관계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구글을 이용해서 구글이란 얘네들이 정말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구글이 일하는 방식, 일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또 일하는 플랫폼이 뭐냐를 보고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G Suite라는 내부 인트라넷 같은 겁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회사 경영을 도입해서 합리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가치를 추구하는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이라는 거죠. 워라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쓴 책이 국어를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워킹이나 워라밸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이거는 실제로 저희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조선비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없애고 협업을 시키고 정보를 공유시키고 쓸데없는 어떤 그런 이런 군이나 칸막이나 청기를 없애버리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그런 책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더 구글 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99년도부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잉크톰이라는 서치 엔진, 그다음에 알타비스타, 뭐 여기 계신 분들 또 낯설 수도 있지만은 인터넷 초기에 검색 엔진을 장악했던 글로벌 검색 엔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애들이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정보가 제가 원하는 정보 잘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구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실로코미를 직접 구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2005년도에 저한테 번역이 되어서 최초로 그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읽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구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서 저 책이 미국에 다시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개정판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재번역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작년에 재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닌데 계속 제가 책 선전하러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고 책을 5권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인데 요거는 미출간된 책입니다.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원팀 원브레인. 이제 제가 이제 혁신을 하려면 기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사람의 브레인 움직임처럼 브레인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한 팀처럼 특정 스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맨유의 전성시대 경기를 보면은 모든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퍼거슨과 뇌가 연결돼 가지고 축구 경기에서는 워키토키 쓰면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너 어디로 움직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로 움직여도 고함 치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어떤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단 3명, 4명 조직이든 이 원팀 원브레인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최고 조직이다. 이런 걸 가지고 담은 책입니다. 책 선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 좀 구글 제 책을 너무 이렇게 그 내용 위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람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고 1부는 2부는 자 현재 그 구글이 대표되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하고 이 중국이 야심 있잖아요. 중국이 이 미국을 견제하려면은 군사뿐만 아니라 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플랫폼 기업 간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어떤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강약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을 시작하면은 너무나 이제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막 찾다가 이 두 사람이 가장 젊은 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친구가 브리는 아버지 엄마가 다 유태인이고 메리 페이지는 그 모계가 유태인이고 한쪽만 유태인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각각 학부가 달랐습니다. 학부가 달랐는데 대학원에서 만난 거죠. 나이 차이가 만났는데 둘이가 한눈에 유태인이라는 그 공통 그 부모도 있고 한눈에 둘이가 서로가 좋아하게 된 거죠. 박사과정에서 서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브린이 먼저 똑똑해가지고 조기 졸업해가지고 먼저 와 있었고 페이지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가 만나자마자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백럽 말씀하신 스탠퍼드 기숙사 안에서 처음에 이제 모태가 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본래 둘 다 박사를 끝내는 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다가 너무 이제 서버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이제 유치하려고 하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야후도 거절하고 잉크톰도 거절당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할 때 이 두 사람을 창업하도록 도와준 게 바로 스탠퍼드라는 대학이라는 거대한 이 미국의 혁신의 네트워크이죠. 그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존 헤넷이라는 스탠퍼드 총장입니다. 나중에 구글의 이사회 의장까지 하셨죠. 이분도 구글 덕분에 돈 무진장 벌었습니다.
스탠포드 공대 교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만장자도 아니구나. 거의 천만장자, 억만장자 된 사람이 많죠. 이분의 리더십이 이런 학생들을 잘 리드를 해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데이비드 체리티라는 이 지도 교수가 자기 친구인 벡토르 샤임을 소개해 줍니다. 둘이가 고민을 하니까 찾아가 봐라 하니까 이 벡토르 샤임이 집 앞으로 찾아온 두 사람을 벤치에서 앉아서 이게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벤치에서 설명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10만 불 백지 수표를 끊어줍니다. 이게 이제 구글 창업작의 초창기입니다. 받아다가 쓰지도 않고 책상에 넣어놓고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해 보면은 20년 지나서 얘기해 보면은 약간의 신화나 이게 좀 신격화 되지 않는 생각이 저는 2005년도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입니다. 실제로 저는 또 팔라울트 출장을 많이 가보면은 그 동네에 제가 90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너무 럭셔리해졌는데 카페나 벤치에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열심히 설득하고 한 사람은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수표 받아가는 거고 실패하면 집에 가서 그냥 맥주 한 잔 먹는 거죠. 그런 그 유니버스 애버뉴라고 그 스탠포드 정문 앞 쭉 긴 그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인터넷 초기에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아이디어와 돈이 무슨 뭐 신용조사 이런 거 없습니다. 신용조사 뭐 담보대출 이런 거 없이 그냥 준 거죠. 그냥 믿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0만 불 받아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혼자 똑똑한 게 아니죠. 이 실리콘밸리는 아주 그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많은데 지금은 더 유명했지만은 99년도 2000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융권에서는 변방입니다. 자본으로 보면 변방인데 그 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도어라는 사람이고 마이클 모리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벤처 캐피탈의 간판 스타고 이제 여기는 세콰이아라는 이제 간판 스타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구글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어떤 모델이냐면은 검색 엔진을 어떤 회사, 필요한 회사, AOL이라든지 또 한국의 KT라든지 이런 데다가 검색 엔진 자체를 B2B로 파는 게 모델이었어요. 아까 우리 김영철 사장님 말씀하신 광고문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 똑똑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죠. 사람 믿고 인사이트를 믿고 얘네들 열정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이게 투자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글이 하나 이제 그 출발, 비기닝, 프리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알고 있는 구글의 이제 성장 1단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다 이제 그 팔로월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휴먼 네트워크이죠.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게 4원 21번까지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1, 2번은 아까 두 창업자고 3번입니다. 3번. 예.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착하게 생겼죠. 이제 크레이그 실버스테인이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엔지니어로. 그다음 18번 짐 리스라는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을 또 영입합니다. 그다음에 16번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퀴즈나 질문을 드릴 텐데 수잔 워치스키 정말 발음이 어려워요. 왜냐 폴리식의 유태인이에요. 폴리식의 유태인인데 그 통상적인 또 유태인 이름하고 좀 달라요. 워치스키 폴란드계 이름 같아요. 수잔 워치스키라는 이 16번입니다. 이분은 현재 유튜브 CEO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와 또 연결되는 이분이 책에 없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라 카망가라는 10분인데 또 아까 수잔 앞에 유튜브 CEO를 맡았어요. 유튜브를 키우는데 굉장히 공략. 지금은 유튜브가 구글 검색 텍스트 검색 엔진보다 광고 수익보다 유튜브가 제가 정확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크로스 될 거예요 아마. 유튜브 광고가 TV 광고가 다 빨아들이면서 블랙홀 되고 있잖아요.
저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M&A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훌륭하게 잘 키우는데 굉장히 공을 씌웠습니다. 21번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됐고, 제가 이제 요즘 넷플릭스를 저는 좋아하는데 또 얼리 어댑터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저는 넷플릭스 2001년도부터 썼습니다. 넷플릭스가 본래 DVD 배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스트리밍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넷플릭스가 이제 즐겨보는데, 실리콘밸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런 캐릭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데이비드 황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본래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심리학이 백그라운드인데 유즈 인터페이스라는 게 전문가입니다. 어떠냐면 화면에 어디를 배치해야 되는지,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느냐, 더 많이 보느냐. 그러니까 유즈 인터페이스 전문가로 21번을 왔는데 아까 말한 21번까지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죠. 굉장히 구글에서 초기 앞에 구글 앞에 윈도우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마리사 메이어가 이제 관장 책임자였어요. 그 밑에 데이비드 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야후의 CEO로 영입됩니다. 야후가 망할 때 마지막 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하고 좀 야망이 많고 또 독선적이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까 이제 데이비드 황이죠. 데이비드 황이 메이어의 밑에서 이제 스탠포드 산업 디자인과 출신입니다. 한국계인데 이 친구가 이제 똑똑하면서 이제 재능이 있는데 메이어는 전체를 다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로고를 이제 담당했는데 뒤에 소개드리면은 두들이라는 게 이제 그때 이게 구글의 이제 창의적인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네의 기념일날, 생일날, 모네의 수련 그 모양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념할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두들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도 요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도 흉내를 내는 거죠. 이걸 이제 두들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웹 탄생 기념일날 저렇게 한다든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제 두들 박물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까 뭐 700억을 쓴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99년도부터 구글 갔으니까 기자로서도 방문도 좋은 게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아주 음식이 신선하고 끼니 때마다 프리를 두니까 바깥에 식당 상품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좀 얻어먹었는데 이 사람도 스톱 옵션을 받았죠. 요리사가. 그래서 아주 이 사람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요리사 치고는 최고로 돈 많이 벌인 요리사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창업 초기 스토리와 창업의 1차 이제 구성 21번까지 있고 이제 요리사 이분들이 이제 구글의 초기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루갈 준비가 되는데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구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존 도어하고 모리처가 에릭 슈미트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유명한 CEO, 전문 CEO면서 창업자인 사람을 이제 멘토 겸 CEO로 추천합니다. 야, 두 사람이 역할이 다르니까 이 사람을 좀 받아라.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구글에 합류 전까지는 굉장히 자기 주관에 지적이 있어도 타협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스타일을 좀 바꾸면서 구글을 잘 이끌어가면서 삼각 체제를 이룹니다. 아주 노련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제로 메이커 머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에릭 슈미트는 지금도 이제 IT계의 원료로서 미국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시죠. 책도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의 HR 시스템, 또 마케팅 시스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회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뭐 인센티브나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조력자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겸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독서거리를 이제 소개드리면은 이 사람하고 이제 에릭 슈미트가 구글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How Google Works,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구글이 인사 시스템, 보상 시스템, 휴가 시스템, 뭐 승진 시스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아놨습니다. 굉장히 다른 기업들한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게 체계를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체계를 잡은 게 라즐로 복이라는 또 헝가리 사람인데 구글 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구글의 아침은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제목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똑똑하고 거의 박사급이거든요. 천재급 박사들을 가득한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협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공정한 프로모션 시키고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속아내느냐 이런 데 가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또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글도 굉장히 아까 자유롭다 얘기하니까 있을 것 같지만은 저 안에도 내부 사내 정치가 있고 또 인간의 작은 이기심과 작은 이해관계 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구글이 모든 식사를 갖다 프리하게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 과다, 비만 현상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너찌 이론을 이용해요. 살짝 개입한 너찌 이론을 해보니까 뷔페의 접시 크기를 줄이는. 네. 그래서 좀 작게 먹도록 하니까 접시 크기 줄였다고 항의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나는 크게 먹고 싶은데 무슨 예일대나 뭐 어디 박사라도 쪼잔하게 먹는 거 그릇 하나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관찰하고 해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두 책도 굉장히 조직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곁다리인데 구글 덕분에 돈 번 또 얼려놓습니다. 제가 좀 부럽기도 한데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저도 이 길로 갔을 것 같은데 LA 타임즈 기자 출신인데 이 설리비아라는 사람이 와치 서치엔진닷컴에 하는 유일한 서치엔진만 모니터하는 산업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구글 초창기에 이 뉴스레터에서 구글이 굉장히 잘 써줬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뛰어나서니까 그게 입소문이 번져가지고 구글이 사실은 언론 미디어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커머셜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쫙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게 이 설리반의 역할이 큽니다. 서치엔진 뉴스레터를 보면서 입소문을 퍼지면 전문가에도 퍼지고 거기 언론 얻었도 퍼지고 일반에게 퍼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 회사를 다른 큰 미디어 회사 팔고 또 잘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초창기, 셋업기, 다음에 이제 이륙기에서 이제는 쫙 이제 다시 한번 고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글의 히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구글을 접하실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는 검색 엔진에 집중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구글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뭐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고속으로 치솟습니다. 그게 이제 모바일 시대, PC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 시대와 그 다음에 모바일과 아울러서 클라우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앤디 루빈이라는 이제 OS 크게 보면은 우리가 큰 회사에서 쓰는 옛날에 메인 프레임이 들어가는 OS가 있고 PC에서 돌아가는 OS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가 있습니다. 근데 PC에서 돌아가는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모바일에 억지로 구기는 게 모바일 윈도우라는 MS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앤디 루빈은 처음부터 PC는 옮기는 구조가 발상을 모바일부터 시작한 거죠. 옮기는 MS는 이렇게 작게 줄여서 가는 거에는 처음부터 모바일에 맞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이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맨 처음 찾아간 것이 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노 사달라 했는데 노 했다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줍니다. 삼성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러고 루비는 내가 삼성 가는데 노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가죠. 그 당시에 2012년과 2014년은 삼성이
이 스마트폰 이전에 그 피처폰 시절은 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루빈 입장에서는 삼성하고 손잡으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구글은 모바일에서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이제 루빈이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제 루빈을 사서 같이 이제 데려온 거죠. 이게 지금 전혀 다른 회사와 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 전의 회사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PC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깔려 있고 전 세계 스마트폰 중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약 한 25% 빼고 나머지는 다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계열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중국 애들은 안드로이드를 정식 안드로이드를 쓰지 않고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 근데 모태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 구글에다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 가는지, 무슨 사진 찍는지, 배터리를 얼마나 쓰는지, 어떤 정보를 보는지 사실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보호됐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에 또 중요한 인물이 지금 현재 CEO입니다. 피차이라는 인도 출신을 2004년인가 4년 6년쯤에 영입하는데 이 친구는 뭘 했냐면은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웹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메일 열어보거나 네이버 보실 때 처음 열어보는 게 E자 누르시죠 보통. 이 익스플로러 누르시죠. 그게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인데 그때는 거의 전 세계 한 뭐 80% 이상을 웹브라우저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잡고 있었습니다. 익스플로러라는 E자 잡고 있었는데 이 피차에 가서 앞으로 이제 PC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웹브라우저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 막강한 MS가 웹브라우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내니까 뭐 황당하죠. 뭐 MS를 누가 꺾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차이가 논리적으로 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이 피차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탁월한 게 거꾸로 된 거죠. 휴대폰 오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 쓰는 그 여러분들이 네이버 보기에서 띄우는 여러분도 모르게 네이버 볼로 띄우면은 밑에 그게 웹브라우저가 따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웹에서 인터넷 검색할 때 쓰시는 웹브라우저가 안드로이드 폰 계열에는 거의 크롬을 쓰고 있는 겁니다. 크롬 또는 크롬 변형입니다. 오픈소스 크롬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바일 시대의 OS를 또 이제 새로운 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지금도 시유를 하면서 레리 페이지의 신임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또 이제 두 가지를 장착하는 거죠.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에 OS 두 개를 하나 이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글이 또 똑똑한 게 과감한 M&A를 합니다. 가장 그 M&A 중에서 성공의 M&A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 유튜브 이 스티브 첸하고 찰리 헐리는 두 사람은 사실은 페이팔 출신인데 그 비디오로 공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구글이 오퍼를 하니까 재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얘네들도 엄청 돈 벌었습니다. 팔자마자 억만장자 된 거죠. 그런데 구글은 유튜브를 가져다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기술, AI 기술부터 검색 기술부터 모든 그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단순한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사이트로 이제 변모시켜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넥스트의 구글에서 메인 비즈니스, 메인 플랫폼이 되어갑니다. 지금 한국도 이미 어떤 현상이냐면은 지금 10대 밑에 내려가면은 뭐 네이버니 뭐 다음이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유튜브입니다. 지금 10대들은 오로지 유튜브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울면은 유튜브 동영상 꺼내주잖아요. 그 동영상부터 자라면서 학교 숙제도 유튜브, 음악도 유튜브,
무슨 노는 것도 유튜브, 채팅도 유튜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가짜 뉴스니 뭐니 모든 또 뉴스 그 공론장의 중심도 유튜브로 블랙홀로 빨리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강력하면서 저는 제가 볼 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TV부터 비디오 뭐 다 삼켜버리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삼키고 또 부정적인 기능도 많지만은 유튜브에는 정말 좋은 콘텐츠도 많습니다.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몇백만 원짜리 공부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동기부여나 잘 정보만 찾으면은 뭐 심지어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부터 과학 그 굉장히 진지하고 괜찮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 프리죠. 광고만 좀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 구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 아래 한글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래 한글하고 그다음에 MS 오피스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 한글하고 MS 오피스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느꼈던 불합리한 문화인데 완전 보고를 위한 인쇄용 소프트웨어예요. 예. 제가 군대에서 그 사령관 PT 할 때 되면은 워드로 맨날 밤샘 작업했거든요. 예. 그거 한 15분 보고하려고. 야,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협업이 될 수도 없고 비효율적이다. 개인의 시간을 뺏어먹는 생각이다. 했는데 구글이 이 라이트리라는 회사를 샀는데 이 온라인 오피스예요. 온라인 워드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PC에 깔아놓는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워드가 열려가지고 워드 쳐지는 거예요. 치면은 자동으로 그 클라우드 공중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제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작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 작업할 수도 있고 이게 왔는데 이게 지금 MS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구글 독스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구글 G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기업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혁신을 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조직에 꼭 이걸 도입하시라고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다양한 분야 했는데 어느 날 구글 맵 지도 이게 뿌리가 되는 이 회사도 이제 삽니다. 그 구글 얼스라는 거 보면 여러분 보시면은 그 구글 지도에서 그 위성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지도 버전 말고 위성 버전 누르면은 이렇게 지구를 돌리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걸 봤을 때 제가 마치 신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처음 해본 게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살던 동네 찾아서 살던 집을 보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끝내준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또.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에서는 아직 파급 효과가 없는데 네스트라는 회사를 삽니다. 이제 IoT하고 관계했습니다. 네스트라는 회사는 집안에 있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그 온도, 뭐 습도, 뭐 이런 걸 이제 그 컨트롤 해주는 이런 회사인데 한국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홈 IoT, 홈 디지털 홈 시장에서 이제 노리고 이제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하고 관계된 중요한 회사죠. 포시즌에서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세돌과 바둑. 이게 바로 하사비스, 데니스 하사비스라는 그리스계 영국 그 학자가 세운 딥마인드라는 회사로 사는 거죠. 이때 정말 잘 산 게 이걸 사고 나서 구글 AI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AI 바뀌었는데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팁일 수 있는데 저는 구글 번역 엔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그 구글의 번역 특히 한국어 번역이 지금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 원칙만 지키면은 거의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영어로 번역되는데 제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아예 한국어를 작문을 할 때 영어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작문을 하면은 거의 그 영어 번역이 정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부터 시작하고 한국 문장 주어가 불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막 엉기더라고요. 주어를 모르니까 주어와 목적어와 수동태냐 능동태냐 분명히 해서 딱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그 영어스러운 문장이 나옵니다. 예,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계속 영어 번역의 수준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긴 문장을 넣어도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해요. 그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단순한 옛날의 그 번역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아주 통째로 맥락을 다 읽어가지고 순식간에 번역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 구글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 구글이 2년 전에 했습니다. 귀에 이어폰 같은 거 꽂아가지고 떠들면 자기 귀에는 실시간 들리는 거죠. 순차 번역이 아니라 제가 이거 할 때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처럼 얘기하지 않고 한국말을 영어처럼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번역된다는 거죠. 나는인지 넌지 그다음에 목적어와 수동태인지 한국말은 수동태인지 능구 애매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꼬여버려요. 이게. 그 원칙만 지키면은 실시간 번역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구글의 이제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구글이 이제 회사를 어떻게 개편하냐면은 지주회사 형태로 만듭니다.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지주를 만들고 그 밑에도 구글 넣고 여러 가지 자회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이제 구글 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샷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R&D하고 상품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회사 중에서 성공하면은 스피노프 시켜가지고 알파벳 밑에다가 회사를 따로 만드는 거죠. 이제 성공하기 전까지는 구글 안에서 돈을 무진장 대주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샷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성공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들인데 굉장히 저희 상상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문샷 프로젝트의 리더는 바로 이제 에스트로 텔러라는 유명한 이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좀 개빡스럽게 생기지 않았죠. 저희 백투더 피처에 나오는 미치광이 박사처럼 하신 나이스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자율주행차입니다. 자, 저도 기사를 쓸 때 2006년도에 이제 구글이 사막에서 실험한다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게 될까? 사막에서나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느냐? 제가 요새 웬만하면 타다를 탑니다. 왜 타다를 타냐면은 타다에다가 제 이동 정보를 주는 거죠. 데이터를 계속 제가 주는 거죠. 그래 봐야 제가 루틴이 뻔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 아니면 어떤 숙장에서 집까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저는 무조건 이용하는 거죠. 믿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차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벨 5로 나누거든요.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때 완전 사람이 손 떼는 게 레벨 5고 약간의 사람이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레벨 4 정도 되거든요. 거의 레벨 4 됐고 레벨 5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미심쩍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기술적 요소를 계속 보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로봇이 운전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도 경부고속도로는 8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차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자율주행차라는 게 처음에는 드림, 문샷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현실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이게 이제 드론이라는 자율주행차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굉장히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저게 웨이모입니다. 웨이모가 자회사로 독립해가지고 이미 라이선스를 땄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웨이모를 여러분 미국 가시면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냥 타고 가는 거죠. 그냥 타고 가는 거죠. 앱으로 딱 오면 타고 딱 가는 거죠. 저는 저 같으면 저는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고 나면 보상을 많이 해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이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죽음도 하나의 프로블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숙명이다. 인간의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잖아요. 얘네들 문제의식은 죽음도 하나의 프로블럼이다. 그러면 솔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방법을 찾으면 솔빙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데스에 도전하는 거죠. 지금은 뭐냐면 에이징, 노화의 원인을 찾는 거죠. 노화의 원인을 찾는다면은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노화하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데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 수장이 이제 아스 레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또 이제 그 알파벳 그 밑에 이제 그 회사로 이제 지주회사 밑에 이제 들어가는 분사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게 그 한국에서도 그 UN 포럼하는 박영순인가 대표인가 그분이 한국에 굉장히 싱귤러리티를 갖다 보급했어요. 싱귤러리티를 막 했는데 싱귤러리티 원조는 이분입니다. 미국에서 레이 커즈웰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도 복잡한 개념이 많지만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 컴퓨터 성능이 이분은 거의 2040년 보는 것 같은데 인간의 두뇌의 성능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지점을 이제 특이점, 싱귤러리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칩의 성능이 인간의 두뇌에 넘어섰을 때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은 노는 일밖에 없다. 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 이 양반이 구글 찾아가서 막 설명하니까 구글 두 창업자 그럼 차라리 들어와서 일해라 돈 줄게. 그래서 이제 커즈웰이 이제 구글과 함께 싱귤러리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실제로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 넘어서는 시점이 과연 올지 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좀 딱딱하게 했으니까 좀 재미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창업자들이나 이 리더들의 이제 그 개인 히스토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수잔 오치스키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자매인데 수잔 오치스키의 창고 이게 브리인과 페이지가 저 창고에서 빌려가지고 이 집 주인이었어요. 여기서 구글을 돈 받아다가 창업을 한 거죠. 시작한 거죠. 저기다가 이제 서버 사다 놓고 이런 이제 그 건물 탁자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일반 실리콘밸리의 그 가라지 스타트업이라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저 건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앤이라는 이제 근데 그 부인하고 둘이서 이제 사귄 거죠.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앤은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이 침을 이제 키트에 넣어가지고 보내면은 그 유전자 분석해주는 그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 그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 여성 지도자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딸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죠.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딸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안트로프너십 분야에서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휴고 바라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브린하고 앤하고 저기 로젠버그라는 여자하고 4명이 사각관계가 벌어져요. 이렇게 이제 부부인데 브린이 이제 저 아만다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아만다는 또 이 휴고 바라라는 또 그 핵심 엔지니어 인공지능의 핵심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둘이 연인 관계인데 그래가지고 휴고 바라가 이렇게 둘이 바람 피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가냐면 샤오미로 날라버려요. 중국 기업으로 복수하려고. 이 스캔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혼을 하는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넷플릭스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드라마가 현실을 상상을 못 따라가는구나.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설정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캐릭터도 재밌고, 누군가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기도 힘들어요. 이게 세계 최고의 자기들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또 인정도 엮기가 있고 기술도 엮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요 안경 쓴 게 이게 구글 그 글래스라는 거거든요. 요 마케팅 담당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이 브린이 굉장히 민 프로젝트인데 마케팅 담당 홍보를 하면서 둘이서 일하면서 가까워진 거죠. 그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보니까 한국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는 곳이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 두 사람은 레리 페이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스타일이거든요. 루신다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은 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럽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실리콘밸리를 취재 다닐 때는 첫 뿌리는 아일랜드 계열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하고 대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태인들이 IT를 장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이 오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인도 애들이 많은데 이제 완전히 유태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쭉 보이던 인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유태인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IBM 슈퍼컴퓨터가 하는 연관 관계도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린을 딱 치보면 브린 관계에 대한 거리와 쫙 인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쫙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페이스북의 CFO죠. 뭐 썼더라? 유리백인가?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다. 셰릴 샌드버거. 플랜 B구나. 남편이 유명한 사람인데 러닝머신에도 운동하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플랜 B라는 책을 쓰기도 한 그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의 2인자죠. 저커버거죠. 아까 안드로이드 개발해가지고 그걸 판 앤디 루빈도 유태인이죠.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하고 가장 격렬하게 소송하고 싸운 사람이 스티브 발머예요. 발머가 구글을 박살나겠다 서로에게 감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바일 실패하면서 물러났죠. 저도 유태인이죠. 아까 이것도 유태인이죠. 이 두 분도 유태인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정리한 사람만 요 정도인데 아까 검색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IT의 건물들인 캐피탈리스트나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유태인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같아요. 그래서 하나 힌트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유태계 가정이 자랐는데 하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몬테소리를 어릴 때 같이 다녔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태 가정에서 밥상머리 토론을 아주 많이 했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다. 과학적 이슈나 밥상머리 토론과 몬테소리 얘기가 이 책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서는 그 정도인데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저렇게 싸우지만은 GC 네트워크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으로 금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IT, 벤처캐피탈 이까지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계 제일 큰 회사 두 개죠. 초창기에 아이리시하고 대만, 인도. 네. 그거 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초창기에 아이리시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데 아일랜드들이 미국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갔는데 아일랜드 그거는 우리 김웅희 사장님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창기 컴퓨터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아일랜드 리더들이 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이제 또 그 이민자들이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쪽 동부보다는 또 서부 쪽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애들은 이제 수학 백그라운드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대만은 그 부품 회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품 회사 굉장히 많았는데 대만은 굉장히 지금도 유태인 정도는 아닌데 셉니다. 지금 저 대선 후보로는 마이클 양이라는 사람 있죠. 그 대만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리 양, 야후 창업자 대만계죠. 그 다음에 아시라니 뭐 있어요? 엔비디아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본래는 그래픽 칩 회사인데 AI 오면서 AI를 엄청난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 파워 필요합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 쭉 올라가면서 그 창업자도 무슨 황인데 거기도 대만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 중국, 뭐 저 한국은 잽이 안 되고 대만계가 많습니다. 걔네들 잘 뭉치는지 이거는 대만 네트워크 있는지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유태인들은 확실히 여러 군데 드러나고 서로 땡기고 중요한 CEO 자리나 CFO 자리를 땡겨주고 밀어주고 투자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일부에 이제 구글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사람 중심으로 이제 쭉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좀 궁금한 점이나 또 저 추가 아까 말씀 그런 질문 해주시면은 요거 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나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접하지 않는 이슈들이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예, 질문을 해주는 분들한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간중간에 2000년 들어서 M&A를 많이 해서 확장을 많이 했죠. 네. 수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막 어플라이를 할 텐데 예. 그 중에서 된다는 아이디어하고 회사의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떤 거를 가장 선택한 관점을 갖고 가는 거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이런 거 기존에 하던 사업에 조금 확장으로 가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원래는 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그 상장한 회사들을 보니까 자기 현재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10% 내지 20% 투자하고 뭐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예. 주변에 연관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지만 예. 구글의 경우는 뭐 확장 개념이 셌는지 아니면 새로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가는 걸 하는 거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초창기에는 얘네들이 광고 수입 올리는 거는 무조건 샀어요. 아까 뭐 애드마비나 뭐 리얼클릭이나 그 광고 서버나 그런 광고 중개 서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광고 수입 올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샀어요. 그러니까 서치 엔진은 안 샀어요. 서치 엔진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 샀냐니까 넥스트 광고가 될 수 있는 거 샀어요. 그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생각이죠. 동영상을 사람이 많이 검색할 거다. 이렇게 샀고, 그다음 딥마인드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없는 기술을 샀어요. 그러니까 R&D 아웃소싱 컨셉을 샀습니다. 딱 보고 이제 재빠르게 사람에게 투자한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R&D를 했죠. 그리고 스피노프 시크릿 전략.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구글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그 메이크머니를 더 강화시켜주는 쪽, 또 광고 광고 그 플랫폼이 될 만한 것. 근데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뺐지만은 페이스북 떴을 때 구글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가 대참패를 했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구글이 지금 잽을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공만 했다고 했지만은 또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은 잽이 안 되거든요. 뭐 몇 가지 시도를 하다가 또 기존 강력한 그 경쟁자 잽이 안 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하잖아요. 프로젝트별로 사람을 뽑았다가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파트를 그냥 확 잘라내서 그렇죠. 레이오프도 시키고 그 예. 회사 제도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아까 말한 제가 그 구글 룰하고
How Google Works 그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케이스별로 나옵니다. 예. 어떻게 그 정리하느냐, 보상하느냐, 프로모션하느냐 이런 그 자기 그래서 구글이 지금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G나 이런 전통 기업 못지않게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소개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OKR이라고 있거든요. OKR, Objective Key Result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존 도어라는 사람이 인텔 출신이에요. 그 인텔의 위대한 그 CEO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헝가리계 유태인인데 앤디 그로브가 인텔을 키울 때 썼던 그 경영 기법이 OKR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팀이 5명 있으면은 팀의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정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8주인가 짧게는 8주마다 오케이 됐냐 안 됐냐를 계속 평가해 나가면서 그 밑에서부터 목표를 성취해가는 자발적으로 그걸 처음에 돈 주면서 뭘 조건을 달냐면은 야 이게 내 강의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OKR 책에 보면은 이런 그 탁구 치고 노는 데다가 초창기 한 몇십 명 있을 때 불러요. 존 도어가 OKR을 강의를 합니다. 칠판에다 듣고 막 강의를 하고. 그래서 레리 페이지가 듣고 하겠다 이러면서 어느 날 구글의 그 소위 말하는 기업 문화의 뿌리가 OKR부터 구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도 OK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는 구글이 다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목표 관리, 그다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M&A도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성장시키는 것도 그 OKR 목표에 맞게끔 가져오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 4차 산업혁명이 해가지고 예. 굉장히 정부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역점을 두었지만 예. 그리고 달라지기를 볼 수가 없는데 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산업 정책 그 사람들 뭐 제가 듣기로 4차 산업혁명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죠. 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을 텐데 그런 정부 정책과 이 사람들이 이런 성장 과정과의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정부 정책과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그 천재적인 두 사람의 그 경영 능력에 의해서 오늘날의 구글이 된 건가요? 예. 아주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관찰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정책이라는 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있는데 단기적이지 않고 롱텀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미국의 AI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사실은 뿌리가 다 군사 기술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GPS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핵전쟁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살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아이디어 달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본적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천문하게 쏟아부은 거죠. 그런 기술들이 흘러놓아서 상업화되고 그다음에 도전적이 가진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 산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살내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의 산업청이 있다. 특히 그 엘고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클린턴 시절에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만들자. 우리가 똑같이 초고속 인터넷 만들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이 있는데 어떤 그 단기 목표, 어떤 그 단기 성과 목표를 통해서 지금 뭐 트럼프처럼 그렇게 한 그 혁신 정책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만들어서 롱텀 전략은 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그런 대학과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그 사회적 수요, 그다음 걔네들은 혁신하면 전 세계를 먹으니까 보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끌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니셔티브 뭐 이래가지고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용통. 예, 용통.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예. 정부에서 쫙 신경
예. 지금 얘기만 들어봐서는 정부의 덕을 보면 1%도 없는 것 같아요. 구글은 정부 덕본 게 없고 지금 오히려 협박받고 있죠. 그 독점 기업으로. 정부 개입 안 하는 게 저는 뭐 키우는데 좋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아까 말한 이제 스탠퍼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에서 뭐 예, 다른 사회적 유기적으로 붙어줘야지. 예, 붙어줘야 혁신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질문보다는 아까 그 싱글라리티 얘기 잠깐 좀 보완 예. 말씀드리면 커즈와이 과학이 발달하고 어느 순간에 수직 상승하는 시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류이 과거 10,000년과 같은 과학 발전을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싱글라리티 트라젝션이라고 해서 수직 상승.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휴먼 바디 3.0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휴먼 바디 2.0이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이고 휴먼 바디 2.0은 잘 아시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같이 질병을 원천적으로 없애가지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휴먼 바디 2.0인데 커즈와의 얘기는 싱귤라리티 시점이 오면 휴먼 바디 3.0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노봇 같은 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다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상상과 종교도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2045년도로 예상을 했는데 커즈와이 지금 나이가 47년생이니까 이런 돌이거든요. 2045년이면 앞으로 한 100살, 본인이 100살 정도 살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즈와이 매일 그 불로장생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50원씩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줄여가지고 100알까지는 줄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장수하기 위해서 싱글라리티 세상을 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자신을 냉동인간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또 살려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계약까지 해서 그래서 싱글라리티가 이제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적용되는 휴먼바디 상품이나 나오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보면 마이크로 탄소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있죠. 사람 피 속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있지. 그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커즈와이 참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뭐 송곳을 저는 커즈와를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커즈와는 좀 그냥 언급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럼 다음 저 시간이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기업 그 세계 산업 시대는 이제 GE나 뭐 보잉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경쟁시와 달리 압도적으로 울트라 슈퍼 이 기업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구글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 우버,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계속 있는 회사들은 과거의 어떤 기업보다도 아까 뭐 시가총도 말씀하셨지만 돈도 많고 기술도 엄청나게 남이 못 따라올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게 소위 말해 단층이라고 합니다. 폴트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기업과 이렇게 엄청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뭐 그 새로운 이 정도 급의 노기가 어려운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 기업 간에 이제 보는 시각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이런 플랫폼이라는 기업의 속성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빅데이터, 빅 유저,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빅 인프라, 그걸 아우르는 중간에 슈퍼 알고리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I라는 거죠. 빅데이터라는 게 아까 데이터하고 유저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 사용자들이고 클라우드나 빅 인프라는 서버나 스토리지나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고 OS는 그걸 아우르는 그 두뇌에 해당되는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플랫폼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책상입니다. 책상. 플랫폼을 책상에 놓아 비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유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납니다. 또 치우면은 또 깨끗해지고 다른 걸 계속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은 어떤 책상이냐면 단순한 책상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OS 아까 말한 빅데이터, 빅뉴즈, 인프라 이런 슈퍼 알고리즘 이런 게 깔려 있는 책상이죠. 이 책상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하나씩 보시면 네이버 영상이 똑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거래가 됩니다. 아마존처럼.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소셜 미디어 막 소식 주고받죠. 내 것도 알리기도 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막 이런 거 하죠. 그다음에 서치 엔진 뭐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찾습니다. 정보를. 자, 또 그 결제도 일어납니다. 그 페이먼트. 또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미 클라우드 쓰고 계신데 이제 기업도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에다가 서버 컴퓨터 안 삽니다. 그냥 전기료처럼 그냥 계정료를 가지고 사용만큼만 돈 냅니다. 필요 없으면 돈 안 내고 클라우드로 갑니다. 이제 그 위에 또 디바이스가 있죠. 아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가 연결된 디바이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 판과 조는 그 기능유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칭 서비스, 중개, 또 쇼핑, 광고, 또 컨텐츠 서비스, 뭐 동영상, 뉴스도 다 이 플랫폼에서 보는 거죠. 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미중 플랫폼 전쟁, 가파 대 바스. 가파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 바스는 그 중국 기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읽었는데 그 한 친구 시인 출신이 제가 이 책을 그 소개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가파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사람 보고 야 가퍼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뱉어 그러고 보니 딱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이 플랫폼 기업이죠. 그런데 강약점이 다 다르고 서비스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여러분 이 바스는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가파는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외국 주식을 오늘 들으시고 한번 자기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사보세요. 최종 승리가 될 만한 기업에다가 그게 가장 그 실용적인 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돈을 걸어놔야지 더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기업이 더 내 돈을 가치를 더 높게 해줄 것인가 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가파 대 베트 봅니다. 가파는 그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대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뺄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하나씩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구글은 아까 OS라고 말씀드린 게 안드로이드와 그 크롬을 가지고 있죠.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정보를 다 끌고 모은 크롤링은 끌고 모은 가지고 있죠. 빅뉴즈는 전 세계 그 주요 국가에서 90% 사람이 매일 거기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책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쓴 책인데 다 신문이나 친구들이나 앙케이트에서는 거짓말 하는데 구글 딱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지가 필요한 거 다 검색하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각 주별로 동성 인구를 추정하는데 구글 검색 데이터 보면 다 나온대요.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설문조사나 표본조사하면 다 돌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데 왜냐하면 동성 연애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 몇 가지 쫙 그걸 이렇게 교집합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의 경로 옮길 때마다 검색할 거 아닙니까? 전염병의 경로, 그다음 경기 선행지수. 미국의 경제통계당국보다 구글이 더 먼저 할 수가 있대요.
경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선행 지수를 갖다가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어떤 물건, 특정 물건을 검색을 많이 하면은 아, 이 경기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구나. 뭐 금리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구글은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막강한 기업으로 만든 거죠. 사실은 뭐 이미 싱귤레리티가 저는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구글이라는 기업은 인류 역사에 상상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 정도가.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위치 다 발신하죠. 앉아서 자기 욕구,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욕구를 실시간으로 보죠. 그 데이터가 왔는데 그걸 분석하는 힘이 AI인 거죠. 너무나 순식간에 데이터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나 규칙 세트를 가지고도 분석이 힘듭니다. 그런데 AI라는 게 그걸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가 많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 그 기관에서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정보장관 했는데 정보 양 많으면 더 헷갈려요. 그걸 볼 수 있는 패턴 능력이 없으면은. 구글은 굉장히 이 균형된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쇼핑 약하고 소셜미디어 약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디바이스나 이런 칩 분야에 약하고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아마존을 볼게요. 아마존은 빅데이터, 빅유저, 빅인포 다 가지고 있는데 OS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실패를 봤습니다. 어디 실패를 봤냐면은 그 킨들 파이어라고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가지고. 근데 자기 OS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만들면서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크레딧 카드, 전 세계 크레딧 카드 정보를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 쓰시는 분 계세요? 아마존 등록해가지고 쇼핑하시는 분. 네, 이렇게 젊은 분들 계시네. 써보면은 그냥 카드 등록하고 원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돼버려요. 끝내줍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실수해가지고 뒤집으라고 해먹었습니다. 타크가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네, 바로 그냥 결제돼버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구글보다 또 앞서는 분야는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이게 또 이제 그 로봇의 거의 지금 1단계죠. 저게 다리만 안 달리고 뭐 팔만 안 달리죠. 그게 로봇이에요. 아주 성능이 뛰어납니다. 시키고 이러면은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똑똑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베조스가 어마어마한 야심이죠. 우주 또 우주 개척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거 또 하나 강점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 계시면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전체적인 그 인프라 이용 방법이 컴퓨터를 사는 거에 있어서 빌리는 으로 가면서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가장 강력한 게 실명의 유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은 실명은 아닙니다. 로그인 안 하고 하죠. 근데 끊임없이 페이스북이 미국 의회에서 두드려 맞고 하는 게 뭐냐면 실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노출되면은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강점이면서도 이제 보안이 터지면 두드려 맞는 거죠. 이 페이스북도 저커버가 대단한 야심가죠. 절대 브린이나 페이지한테 밀리겠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실명 데이터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보인 야심 있는 서비스가 리브라라는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이걸 지금 밀어붙이는데 미국 중앙은행과 FRB와 그다음에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저걸 우려를 보는 거죠. 거의 저희 나라도 뭐 페이스북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가상화폐가 유통된다. 그러면 다른 그 화폐나 다른 그 교환 수단들이 저기 밀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라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저커버그는 저 리브라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기업이 애플입니다. 여기 애플 쓰시는 분. 애플 다 애플 쓰시는 분, 애플 애호가들이시죠. 애플도 사실 구글 못지않게 균형된 그 회사입니다. 항상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빅유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사용자들 그 전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2등을 하고 있으니까 단일 규모로. 그다음에 이게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어마어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분야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노트북은 애플 쓰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잡스라는 인물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격수가 물러나고 나서 수비수가 와서 좀 수비적으로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금 유보금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가 화끈한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뭔가 어떤 그 문샷 프로젝트처럼 뭐 하겠다, 뭐 확 뒤집어 놓겠다 이런 얘기를 팀쿡이 아직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조용한 일에서 과연 저렇게 갈 것인가, 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자, 아까 그 가파에서 빠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샤티아 나델라라는 그 또 인도 출신 CEO가 스티브 발머 다음에 와가지고 회사를 완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클라우드 회사, 인공지능 회사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샤티아 나델라가 CEO 맡아서 주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MS 쪽 사정을 취재해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들이 온프레미스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한이 다 지나가고 바꿀 때 이제 또 클라우드 가야 되니까 그 빅 시장을 노리고 엄청나게 지금 물밑에서 아마존하고 MS하고 구글하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이 플랫폼 전쟁의 중요한 키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터, 바스라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화웨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화웨이는 성격이 다른 회사인데 이 그 일본 다나카 미치아케라는 일본 그 리쿄대 교수가 책을 쓰면서 화웨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약간 그 책을 쓴 시점을 제가 읽어보니까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시점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발빠르게. 본래는 되게 이게 없이 이렇게 바트라 그랬거든요. 박지, 베트 이랬는데. 자, 이 기업들 특징도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그 검색 엔진이고 다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바이두는 자율주행 사업권을 갖다 하나 밀어줍니다. 그 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는 그 저희하고 비슷한 접근이죠. 그 여러 가지 사업권 중에서 바이두 너는 자율주행 해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그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그 CS 쇼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는데 자율주행 버스에서는 세계 최초에 지금 가장 먼저 앞서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특성이 이제 말씀드리면은 개인 프라이버시 그 인격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안면 인식 정보를 막 씁니다. 동의 없이. 그래서 그 중국이 바이두가 안면 인식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기사에 보면 천안문 광장에서 사람 막 움직이도 여러 대 카메라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 찾아내서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사진 찍기 스틸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 사진 같고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마음껏 쓰니까 실험들을 마음껏 해보면서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한국은 시도도 못 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안면 인식을 금지시켰죠. 인권 침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그 잭마라는 그 광저우의 영어 교사가 처음에 그 알리바바가 뭐냐면은 그 미국 중국의 그 수출 기업들 딜렉토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거래 여기는 아마존을 계속 뺏겼죠. 뺏기면서 막 가다가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알리바바가 지금
그 뭐 광군제라는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물건을 팔아대죠. 팔아대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물건 사면서 검색하고 돈 내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정도로 규모와 수준이 높아진 거죠. 알리페이라는 지불 수단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아마존하고 포트폴리오 비슷합니다. 쇼핑몰,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도 중국 정부에서 너무 밀어주죠. 그 잭마가 이제 그 은퇴를 했는데 이게 뭐 숙청당했다 이런 설도 있고 그 공산당 그 잭마가 그 공산당원인데 핵심 지도부에 밑벼가지고 이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의 규모는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제국이 된 것 같습니다. 화웨이구나.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이제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그 깜짝 놀라시고 뭐 경험하신 분은 전부 다 그냥 뭐 노점에서도 QR 코드로 다 결제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예요. 모바일 페이먼트는 그 중에서 이 위챗이 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본래 얘네들은 뭐냐면은 게임 배포 회사인데 이 텐센트가 한국 게임들을 가져가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 뛰어난 것을 가져가가지고 그 돈 벌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그 메신저 시장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그 잠재력과 그 주가가 밸류를 높게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회사하고 제조 회사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책 저자가 이제 끼어드는데 우리 화웨이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우리 김홍희 사장님도 전문 분야 얘기하지만은 미중 전쟁에서 화웨이를 찍은 이유가 뭐냐, 화웨이 야심은 뭐냐, 중국의 IT 국에서 화웨이를 어떤 이유를 찾아 읽어봐야 되는데 화웨이가 뭘 지금 했냐면은 5G에서 어마어마한 그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4G까지는 따라갔는데 굉장히 그 런정페이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5세대 통신, 이동통신에 대해서 패턴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5G용 AI 칩을 만들어가지고 저 분야에서 좀 리딩을 합니다. 리딩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5G에 있어서 그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 화웨이가 압도하는 것 같다가 미국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또 이면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피터 티일이라는 유명한 그 페이팔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그 희한하게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대부분 실리콘밸리 젊은 그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민주당 그 힐러리 지지했는데 피터 티일 딱 보고 스탠퍼드 출신인데 그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IT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트럼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피터 티일이 페이팔 돈 벌고 나서 어떤 회사를 차리냐면은 빅데이터 분석 회사를 차리는데 고객이 국방성이나 FBI나 이런 애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 회사를 밝히지 않는데 그 통신망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마어마한 실은 정보를 가져가서 테러의 징후나 이상 그 무역 징후를 갖다 바로 AI로 그 식별을 내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 고객이 바로 다 미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여기는 추론입니다. 확인된 거 아닙니다. 피터 티일이 트럼프 그거 피터 티일이 바로 그런 일종의 데이터 방산 산업업체죠. 그걸 어마어마한 돈 벌고 있어요. 그 얘 입장에서는 화웨이 장비에 깔리면 도청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화웨이에 흡수하지 않으면 원천 데이터에 봉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저는 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화웨이 장비라고 지금 한국 정부에도 요구했죠. 미국 그 정부가 우방국가들 다 요구했어요.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5G에. 그랬는데 일본 아베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국은 아니죠.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LG U+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이미 도입했는데 딴 데는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미중 전쟁에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다른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도전자들입니다. 나머지 도전자들 소프트뱅크도 있고 삼성, 우버, 넷플릭스,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어디 가서 하면 삼성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 엄청 돈과 그 스마트폰 전 세계 1등이라는 지위는 어마어마하다. 비록 OS 때문에 구글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삼성이 다 깔리가 있는데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삼성 같은 게 저런 그 플랫폼 전쟁에 끼어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대단한 삼성주의자도 아니지만은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야, BTS가 애국자다. 손흥민이가 애국자다. 그죠? 그다음 삼성이 제가 IT 기자로 어디 가면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도 대접을 해주고 궁금해하고 물어봐주고 아니면 이렇게 변방에 온 아시아 국가를 취급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영국에서 손흥민이 잘하니까 그러지 맨날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취급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삼성이 정말 좀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참 안타까운 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족 중에서 삼성을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도 삼성에 여기 혹시 삼성 관계자 계십니까?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삼성 관계 없으세요? 아직도 기업 문화가 이게 굉장히 태릉 선수촌 문화 비슷하게 집단주의 문화예요. 남아 있는 게 반바지 허용하고 한다지만은 아직도 쫙 위사람 리더의 의도, 탁 이제 브리핑 잘해야 되고 보고 잘해야 되고 의전 잘해야 되고 이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바뀌겠습니까? 리더한 사람이.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요거 관계 조금만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 드리려면은 재밌는 게 이 한 미중 플랫폼 전쟁에서 한국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한국 두 싸우는 게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나 방송 본 적이 계세요? 제가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니케이를 올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니케이는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야,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IT가 뒤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인터넷 시대 이후 난 다음에 또 스마트폰 시대까지도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상당히 좀 뒤떨어짐이 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굉장히 일본이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전쟁을 열심히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이 지금 데이터 산업하고 AI 규제 푸는데 제일 적극적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계속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베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하면서 이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AI가 나오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뭘 하냐면은 겸업 허용을 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금융권부터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니케이에서 120개 회사를 조사했는데 60개가 이미 겸업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AI 도입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해고도 안 되고. 그러면 겸업하는 걸 일단은 대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과 인사 규정과 복지 세금 규정을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까지 내려간 거죠. 이 책이 이제 본래 원저고 이게 이제 번역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결론은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일본 우리는 노노명자가 우리 유교사에서 이제 최고의 경전이라면은 사무라이 사에서 최고 경전 손자라고 부릅니다. 일본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가 손자 병법의 5가지 손자 병법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이제 8개의 기업을 분석한 겁니다. 이제 비전, 이념, 천, 어떤 시기, 때, 타이밍,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장의 위치와 전장의 이점과 불리한 점, 그다음에 이제 장수,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냐, 그다음에 법, 매니지먼트,
기본적으로 회사의 매니지먼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 5가지 손자병법에 따라서 이 8개 기업을 이제 분석한 겁니다. 한번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일본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볼 때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속내 드러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겠죠. 되게 중요한 이슈도 있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이 싸움에서 자기들 뭔가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주나 어부지리를 찾자는 얘기인지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상에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없어요. 야후 재팬도 아니고 라쿠텐도 아니고 없고 오히려 일본은 그 아마존 재팬이 1등입니다. 그 아마존이 일본에 들어갔어요. 아마존 재팬이 그 쇼핑 시장에서는 넘버원이 됐어요. 쿠팡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뭐냐고 보면서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관점이 뭐냐 이 전쟁을 보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좀 뭐 이쪽에 이런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나 관심 가진 분들은 제가 드리는 그 책 목록들입니다. 구글 스토리 모두가 거짓말한다, 마스터 알고리즘이나 콘텐츠의 미래나 유튜브 레볼루션, 그다음에 정보 전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정보의 그 이동과 그 흐름에 따라서 세계 경제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 세자르 히달고라는 요새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칠레 출신 물리학자인데 네트워크 복잡한 네트워크라는 대화인데 굉장히 재밌고 이 친구 이 책 말고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아까 싱글레리티 얘기하시면서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지금 고민하고 비슷한데 이를테면은 내 정치적 의사 투표권을 할 수 있는 내 아바타를 만들자. 국민 누구나 그 유권자들은 이 아바타를 알고리즘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내가 왜냐면 개인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대. 어떤 데는 보수적이고 어떤 데는 진취적이고. 그럼 자기가 쓰는 소셜 미디어의 글이나 반응이나 좋아요나 이 아바타 다 분석해 내 잠재적 욕구를 다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사안 법안들 투표해야 될 법안들이나 이런 법안들을 인공지능이 다 이제 그 순식간에 읽고 이해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내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 정치는 반드시 부패한다. 저기 정파끼리 나눠먹고 미국에 6,000건의 의회 법안이 오는데 300건이 처리가 되는데 국민들이 그 6,000개 법안을 어떻게 다 알고 대변하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하면서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민주주의 넣을 수도 있겠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이나 알고리즘 조작이나 말 놓는 순간은 안 되지만은 그런 재미있는 주장을 한 친구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